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법 요소의 활용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한 부분 중에서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뒤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1-2 2번에 1에서 구분한 안원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찾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여기 1에서 구분한 안원 문장은 니은과 디귿인데 니은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여기서 달리는은 말을 꾸미는 관형어인데 이 관형어 달리는은 앞에 말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지난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말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니은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달리는 그 다음에 걷기도는 걷기 이 속담은 주로 주어가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그 주어가 생략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걷기도 할 때 걷기는 사람이 주어에 걷다는 서술어에 명사의 어미 기가 붙어 있는 꼴이죠. 따라서 걷기는 명사절 걷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에 속담이나 격언의 의미관계라는 항목에서 이 대목은 지난번 설명이 좀 미흡했어요. 이걸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의미가 지난번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속담, 관련된 속담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이 각각의 속담들이 가진 그 의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주로 뭐뭐하고의 경우 나엘의 의미, 그 다음에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쓰나는 쓰지만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것은 대조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해야 가는 말이 고 와야 이럴 때는 조건, 그 다음에 양보, 개똥밭에 굴러도 뭐뭐 해도 양보를 의미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할 때 하면 이런 조건이 성립되는 것은 이제 달도 차면이라는 조건을 기울였을 때 달이 기운다 이렇게 뒤에 이어진 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되죠. 물은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이런 경우는 진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좀 했고요. 다시 오늘 공부할 대목으로 넘어와서 자, 문법 요소의 활용. 이 중에 이제 여기 학습 요소에 보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부정 표현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2시간 걸쳐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 요 밑에 보면 어미의 종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형태로 부분에 그 단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용언을 가리키는 동사는 형용사를 공부할 때 이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아마 공부할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하고 이 어미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어미는 크게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우리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어말어미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어머럼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미를 이 선어머러미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머러미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선어머러미가 어머러미 앞에는 어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어머러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예를 들면 높임을 나타내는 시, 그 다음에 낮춤을 공손을 나타내는 옵, 또 시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 과거를 나타내는 엇 또는 앗, 뭐 현재를 나타내는 는, 미래를 나타내는 겟,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회상을 나타내는 요거는 좀 이제 시간의 의미이긴 한데요. 회상 중에 이제 더라는 게 있죠. 더 뭐뭐 하더라 하는 것. 이런 어미를 선어머럼이라고 해서 이런 그 어머럼이 앞에 쓰입니다. 앞에 먼저 선자. 그래서 선어머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높임 표현에서 이 먼저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주체 높임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법, 이렇게 높임법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만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제 이 높임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많고 또 체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 이 계층 관계가 분명했던 시절, 그래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이런 시절에 사용됐던 언어와 지금 언어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대 높임법의 경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99쪽에 보면 격시체와 비격시체 해서 이렇게 여러 표로 이렇게 나뉘어 있죠. 자, 여기서 먼저 5가지 위에 나오는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일컫는 건데 이 각각의 문장들을 우리 한국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 방식으로 할 때는 크게 6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6가지를 2가지로 크게 다시 나누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눈다. 이 격식이라는 말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어떤 틀에 맞추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아닐 비자를 써서 비격식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격식체 중에 이제 가장 높임법이 중에서 최상의 높임법을 하십시오체, 줄여서 합시오체라고도 하는데 이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임법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높임법이죠. 흔히 군대에서 쓰는 말로 다 뭐뭐 합니다. 나, 까 뭐뭐 합니까? 이렇게 군대에서는 그것을 다, 나, 까 그래서 다나까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투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오체, 뭐뭐 하오. 이 하오체의 경우는 주로 이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썼던 말투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또는 이제 격식을 갖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약간 높일 때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하계체도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볼 때는 약간 낮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낮춤이지만 높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네 뭐뭐 하는가? 자네 뭐뭐 하게? 이런 말투는 상대를 낮추지만 약간 그 존대해주는 그런 어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이 하계체와 하호체는 둘 다 우리 현대 국어에 잘 쓰이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그 맛깔나는 표현이다. 그래서 좀 격식에 맞춰서 가끔씩 써먹을 필요가 있다. 쓸 필요가 있는 상황일 때 이 말투를 쓰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격이 좀 올라가는, 뭔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 같다, 뭔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아주 우리 한국어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좀 많이 살려 쓰고 싶은 말투,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많이 써왔던 그런 말투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부분적으로 좀 살렸으면 좋을 것 같은 말투입니다. 그 다음에 헤라체, 뭐뭐 해라, 이것도 격식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비격식체의 경우, 뭐뭐 해요, 해, 안녕하세요 하는 말의 경우, 우리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면 이제 하십시오 체가 되겠죠. 안녕하시오, 안녕하신가.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말투가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투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요가 붙으면 해요체, 그렇지 않고 그냥 어간 어미에서 다른 어미가 붙지 않았을 경우 그냥 해체,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국어의 상대 높임,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형태가 모두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은, 주체라는 게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문장의 서술어의 주인인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말하는 이보다 서술어의 주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우리 한국어는 이 높임의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항상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주체 높임법을 잘 써야 상대방과의 그 상하 관계의 경우, 또는 상대방을 내가 어떤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실수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말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가를 봅시다. 동생이 방에 들어왔다. 동생은 이 문장을 서술하는 화자에게 동생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보통의 조사를 썼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평서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이제 어머니로 바뀌면 어머니는 나의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주어인 어머니께서라고 이렇게 존칭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께서는 어머니가의 존칭을 뜻하는 주격조사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를 높였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들어오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시를 써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선어말음이 의 또는 시를 붙이거나 주격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 실현된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이제 계시다나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많이 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계시다의 경우인데, 여기 이제 간접 높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요거 매우 중요한 용어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체 높임법에는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의 방법이 있다. 할머니께서 약속 있으시다. 할머니가 하는 약속을 높인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간접 높임의 신체 부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키가 크시다, 귀가 예쁘시다, 눈이 아름다우시다, 뭐 이런 식으로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잠시 실수하지 않는, 좀 이렇게 틀리기 쉬운 말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잘못 쓰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이지만 이 계시다는 사람, 어떤 주체 자체를 높여야지 이렇게 말씀이라는 간접 높임의 대상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으시다, 이렇게 간접 높임으로 굳혀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귀가 밝음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귀가 밝다를 귀를 높여서 할머니가 존칭의 대상이니까 밝으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요. 자, 이전에 앞에서 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음이 시를 오운하명, 잘못 쓰거나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 검토를 해볼 게 있어요. 선생님 말씀이 계시다, 이건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 경우와는 다르게 요즘 그 커피점이나 또는 뭐 백화점이나 다른 어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손님들을 높인다고, 존칭한다고 사문에다 막 높임의 시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가 나오실 수는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문한 사람을 높인답시고 이렇게 시자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눈에 좀 많이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저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요. 앞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말이 좀 어렵습니다. 누를 앞자에 높을존. 자, 앞존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남겨주는 문법의 한 분야였는데, 이 앞존법이 폐지된다는 말을 이제 몇 년 전에 뉴스에서 한번 방송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밑에 설명한 걸 같이 보겠습니다.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서 아빠가 뭐뭐뭐 하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아빠를 더 높이면 안 되겠죠.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직장 나가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어른이시니까. 어른 앞에서 아버지를 더 높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직장에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존법이에요. 그래서 이 앞존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주는 그 경우에 이 앞존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앞존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식으로 유권 해석을 내느냐, 가족이나 사제지간에만 선생님과 학생 또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런 가족 사이에서만 사용하고 일반 회사나 기업 이런 데, 군대 이런 데서는 쓰지 않도록 하자 해서 군대의 경우도 2016년에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하나 보겠어요. 사원이 부장에게 김 대리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 대리가 부장보다 아랫사람이니까 부장한테 김 대리를 더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가? 김 대리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대리님도 높이고 출장 중이십니다도 두 군데 이렇게 다 높여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김 대리님은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님자를 붙여주고 출장 중이다 시는 빼자. 이렇게 반시 이렇게 절충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압존법을 폐지하고 적절하게 높임의 대상을 어느 부분만 이렇게 높이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압존법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사례가 있을 때는 주변의 어른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거나 정 모를 때는 국립국어원에 문의를 해보면 이 압존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는 쓰지 않는 것이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목적어나 부사어,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술의 객체니까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제3의 존재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르는 것은 친구에게 물어봐라.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쭈어봐라. 자, 여기서 가의 서술의 객체는 친구예요. 나의 경우는 선생님이에요. 따라서 친구는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친구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의 경우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묻다의 높임말인 여쭈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객체 높임법입니다. 객체 높임법은 들이다, 모시다, 베다, 여쭈다와 같은 특선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 여기에 묘시다, 모시다, 베다, 여쭈다 이런 특선 어휘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여쭈다는 여쭙다라는 말도 이렇게 쓰거든요. 여쭙다. 이 경우는 이 말은 원래 여쭈옵다의 옵이라는 게 공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공손한 표현을 할 때 여쭙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쭈다를 더 낮춰 공손하게 표현할 때 여쭙다 이렇게 말하고 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뵙다라는 말도 있어요. 뵙다. 이 경우도 같은 원리로 베다보다 더 공손하게 표현할 때 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베다의 경우 우리가 보통 카톡이나 그런 문자 이런 거 보낼 때 나중에 봬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뵐 때. 근데 이 나중에 봬요는 뵈어요로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고 이걸 줄여서 쓰는 말이 뵈요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나중에 봬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요 어법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서 주변에 보면 이 문자 보낼 때 이렇게 틀리게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잘 좀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부터 시효까지가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인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자. 자, 과거가 어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심했다. 이게 과거겠죠. 기억은 과거. 내린 뒤, 비가 내린 뒤, 비가 이미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겠죠. 깨끗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맑은 하늘. 지금이 하늘이 맑은 상태죠. 그 디귿은 현재겠죠. 눈부십니다. 이것도 현재 눈부신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최고 23도까지 오르겠고 요거는 이제 미래를 의미하겠죠. 며칠 선선했다. 과거겠죠. 이건 과거고. 그 다음에 없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현재, 과거,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 한자말로 이렇게 쓰죠. 발화.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기를 발화시라고 하고, 사건시,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이 사건시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말을보다 먼저 일어난 걸 우리가 과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치하는 시제를 현재라고 하고요. 앞으로 나중에 일어날 미래 시제는 사건이 앞으로 지금 말하는 시간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시제를 미래 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에 그 예문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짧은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나누어서 과거 시제의 동사, 형용사 설수격 조사의 경우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예에 대한 설명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선 어머님이 왔다 경우 우리는 그 영혼을 보았다. 몇 명이나 왔더냐? 그 내가 먹은 사과야. 이런 경우 동사에 모두 과거를 의미하는 시제로 쓰였고, 형용사의 경우 착하다의 착하의 던, 과형사임이 던이 붙어서 착했던 이런 것도 과거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시제에 동사의 경우 뭐뭐 하는 또는 니은, 는의 경우는 이제 앞에 어간에 받침이 붙어 있으면 는이 붙고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붙죠. 그래서 먹는다, 본다. 관형사형이 자는 아기 할 때는, 그 다음에 관형사형이 느낀다, 느끼의 니은의 경우, 느끼의 니은, 느낀다, 느끼고 있다 이런 현재 시제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게 이제 얻다로 쓰면 과거가 되고 이다로 쓰면 현재가 되죠. 그래서 선 어머니가 없는 이다의 경우 현재 시제를 일컫는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의 시제. 저도 곧 가겠습니다. 관형사음이 뭐뭐 할, 내가 만날, 내일 만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만날.
그 다음에 내일 받을 할 때 리을 뭐뭐 할 것 이런 표현. 그 다음 동작상 이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선어마름이 겟에 대한 의미와 여기에 나온 높은과 이름을 적은 이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하늘, 이거는 현재 시제를 말하죠. 현재 하늘이 높다 이 말이고, 이름을 적은, 이거는 이미 적은 과거를 말하죠. 이건 시제를 과거로 봅니다. 따라서 높다 하는 형용사, 이름을 적다 하는 동사의 경우 똑같은 은이 붙어도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에 따라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선어원어 및 겟의 경우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추측의 경우,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군, 뭐뭐 하겠군 하고 추측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는 나중에 커서 시인이 되겠다, 난 뭐뭐 하겠다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겟은 어떠냐,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있겠다 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겠다는 건 추측의 의미가 있지만 추측과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니까 위에 나오는 도착하겠다의 추측의 경우와 상황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은 명확하게 세 가지가 완전히 따로따롭게 구분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겟 같은 경우 추측과 가능성이 서로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작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이라는 말은 잠시 살펴보면 이 영어로 이게 시제를 tense라고 하고요. 이 tense라는 말과 상의 aspect 이 모두 영문법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영어 문법에 시제와 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문법을 공부한 그 용어 중에 뭐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현재 진행이니 이런 용어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말들 가운데 우리 국어 문법에도 적용돼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그 영문법에서 가져다 사용한 용어가 바로 이 상이에요. 상, 어스펙트라는 상. 이 상은 동작의 진행, 모양새를 말하는 진행 또는 완료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했다 하는 것을 서로 그 동작의 진행 과정의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때는 뭐뭐 하고 있다의 경우 진행으로, 뭐뭐 했다 이미 끝난 것을 완료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데 이 용어들은 영문법에서 빌려온 우리 한국어의 문법에 사용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 쓴 용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동작상의 경우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 이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동작상이 있다. 이 동작상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 이 진행과 완료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은솔이가 밥을 먹고 있다. 현재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ing형이라고 하죠. 뭐뭐 하는 중. 밥을 먹고 있다는 말은 먹는 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이때는 진행상.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끝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 끝나가고 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이걸 진행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완료상은 여러분들이 그 영어 문법에 보면 have been이라는 것과 had been이라는 게 있죠. had been.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이걸 과거 완료, 이런 용어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완료가 이제 우리 국어에도 적용돼서 고양이가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지금 현재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앉아 있는 건 현재 완료를 일컫는 말이에요. 굳이 영문법 표현을 한다면. 그 다음에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버렸다. 이미 먹어서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과거 완료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현재 완료고. 그런데 우리 국어에는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영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말에는 그냥 완료상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느 그 책에서나 또는 언론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뭐 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햇의 과거 선어말 어미와 어세 또 선어말 어미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국어 문법에는 이렇게 선어말 어미를 같은 과거를 의미하는 선어말을 두 개를 함께 쓰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과거 그 영문법에서 과거 완료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해서 이런 말투를 써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 가운데는 아무리 이제 글로벌 시대다 해서 여러 그 다른 외국어들이 우리 국어에 많이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 어법이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엄연히 우리 국어 문법은 그 문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지요. 따라서 영어 문법이나 일본어, 중국어 이런 데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설명할 때 사용하면 되고 우리 국어는 우리 국어에 대한 알맞은 용어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영문법 용어는 영어 공부에만 적용하고 우리 국어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서로 구분되는 용어다 하는 것을 알고 문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뒷부분에 비동 표현과 서동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